한국산 순수한 제트 전투기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제를 한 상태고,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수출 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가장 최신 뉴스는 한국산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2022년 여름에 여기가 폴란드하고 손을 확 잡은 것처럼, 그래서 뭐 지금의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K방사 선택을 한 거고.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최근에는 또 후속으로 추가 탑승을 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버 2. 폴란드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면 그 다음 뭐 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승 행사를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경에는 폴란드 공군이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폴란드 공군의 구조가 현재로서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는 F-16 블록 50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F-50은 이제 뭐 12대 가져왔고 추가로 30대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냉전 시절 때 그 탈냉전 되면서 이제 독일로부터 받은 미그 29가 있고 Su-22 공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고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안 되고 해서 없애야 돼요,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Su-22 그 피터 공격기가 연말에 이제 다 도태를 해요.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F-10 기존 버전, GF 버전이 어느 정도 최소한 훈련 용도로서 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태엽을 1대1 도태 대체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좀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이드와인더 옛날 버전 F-4 팬텀이 퇴역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그걸 넘겨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Su-22가 도태가 되고, 근데 미국에다 발주해서 받고 있는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게 다 도착을 해서 전력화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제 F-35A를 받아서 이제 전력화하면 되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 로우급 밑에 지금 FA-50을 이제 받아서 로우급 전력을 완성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F-16 있지 않습니까? 블록 50. 이거를 이제 과연 유럽제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나팔 이걸로 대체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물간 가고 있는 4.5세대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장착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름을 올수록 뭐 외형상의 어떤 설계 디자인도 아주 그 옛날에 80년대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텔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의 KF-10은 일단 설계 기본부터 스텔스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설계했고 고정됐고,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 관련된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뭐 블록 2 그다음에 블록 3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생각을 좀 면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 2가 만약에 바로 제 시간에 안 되면은, 물론 이제 F-16의 블록 50의 사용 운영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곧바로 블록 3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버전을 아주 뭐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타보는 거죠. 근데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탑승형 후방선을 보면은 1차화된 조종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아니면 4.5세대 중에 저 후발주자 뭐 F-15EX라든지 이런 전투기 개량된 뭐 F-16V라든지 1차화된 뭐 이런 계기판,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기술적으로도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타보고 뭐 맛을 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산 그 보라매 전투기가 초기 버전이 있을 거고 발전된 뭐 보라매 2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2030년 이전까지는 그 F-50의 소위 폴란드 버전이 이제 완전 전력화가 이제 그때까지 끝날 거고, 지금으로부터 뭐 26년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는 27, 28, 29, 30. 이 4년 동안에는 F-50 PL이 제대로 전력화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블록 3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서도 2030년부터 본격 개발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 2로 생각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블록 3라고 얘기했던 EX 버전, 이쪽을 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흐르고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진보된, 진화된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블록 2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미국산 엔진 사용 현황과 국내 자체 엔진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현재 뭐 KF-11의 120대 블록 2 완성할 때까지 말 그대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414 한국 버전 K 버전을 면허 생산으로 다 인수를 받아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이 있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110대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엔진이 두 개니까. 그럼 중간 부분에 아마 블록 2 버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우리 협력업체들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업체들 뭐 이런 구성품들을 국내에서 좀 더 생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지금 초기에 시제기들이 직도입해서 장착을 이제 했다면은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받는 거를, 양산 단계에서는 뭐 블록 1에서 2차, 1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품을 이제 한국산을 해서 그거를 조립을 완전히 여기서 하는 거를 본체가 오면은 거기다 또 끼워넣는 거. 근데 계약상에 보면은 단계별로 13%에서 17%를 한국산의 부품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아마 계약 조건 제시한 거 미국에서 그런 게 내용은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죠.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 버전이 맞고 여기서도 일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부 부품을 생산을 이제 해보면서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받는 이제 기술들이 그래도 뭐 좀 일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120대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별도의 우리 한국산 엔진을 할 수는 없고 이제 K 버전에 국한되는 거죠. 또 어쨌든 기술들은 이제 좀 습득을 한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한국산 순수한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제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9월달에 서로 우호적으로 이제 어떤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딱 1년 지났는데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에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연관된 우대를 받는 것도 뭐 없잖아 있고 뭐 합법적으로. 그러고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뭐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다 먹을 수 없는 서로 나눠야 되는 쉐어 분리 서로 나눠야 되는 엔진 분야 개발에 있어서 혼자 전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요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아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부 어떤 시책, 정책에 따라서는 공동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에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서운하시겠지만 뭐 주식 관련돼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저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또 이제 저번에 제시했던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는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10가지, 뭐 5가지 이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KF-X의 엔진의 어떤 경쟁으로 지금 F-44 K 버전하고 할 때 이미 상세하게 뭐를 기술을 넘길 수 있다. 물론 다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주겠다는 게 있었고 그게 또다시 10년 지나니까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향후 이제 해외 협력업체 기술을 이제 받아서 완성시켜야 되니까 한국화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업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그런 측면도 살펴보셔야 되고 국내 업체가 본격 경쟁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공동 개발 업체 간의 공동 역할 분담해서 그런 변화도 올 가을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한 게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달에 뭐 여러 세미나에서 한 두세 차례 세미나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저도 그렇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방송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엔진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뭔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이 뭔지 저들이 아주 선진국 엔진 선진국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주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KAN 전투기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F-21 공동 개발에서 이탈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평상시에 다른 방송 시간에서 그 상황이 있었어요. 뭐 몇 달 전에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KF-21에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상외로. 그 층이 새로운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블로그 시절 때 그런 뭐 이상한 매니아층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서 거기에 맞게 좀 화를 같이 내고 방송을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네시아 측이 여러 뭐 행태를 보인 게 발표하고 했던 게 좀 뭐 상당히 좀 괘씸한 것도 있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과연 왜 이럴까 따져보면은 전투기를 뭐 특정 뭐 전투기 이런 전투기 저런 전투기 다 얘기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몇 종류 있고 어떤 그 급인지 하이급, 뭐 미디엄급, 로우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하고 손잡고 도입했던 게 TOC 계열인데 왜냐면 이제 호크 200이라는 이제 옛날 90년대 초반에 경공격기 영구제 도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한 1999년도 동티모르 사태 때 활약을 했어요. 방공망을 일부 그런 로우급 전투기를 유지했다는 호주군을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뭐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화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TOC 버전이든지 그런 버전을 이제 가져가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군수요는 이제 별도로 우리한테 계속 받겠다고 따로 발표를 해서 뭐 교류가 있었고 오래 교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중간급 그 전력으로서 F-16이 있는데 뭐 태국 공군처럼 이게 종류가 우리 공군처럼 뭐 블록 50 뭐 이렇게 단일화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게 좀 애매모호한 F-16 중에서 2세대급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3세대 F-16이 이제 생산돼서 도입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노후 전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KF-21에 지금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방수청에서 강요를 하고 있죠. 48대를 지금 생각을 지운 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사청 중심으로 그 위에 관리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탈퇴다 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KF-21 말고 칸은 뭐냐? 이거는 미국에서 F-35를 도입할 수 없고 뭐 러시아제 Su-57이라든지 뭐 중국제라든지 그거를 이제 감안할 때 별도로 도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공군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슬람 같은 서방 측의 이슬람권인 나토 국가인 칸을 이제 생각하고 그냥 미리 대내적으로 이제 보라는 듯이 특히 주변국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짓는 거죠. 근데 그 실천되는 과정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뭐 돈을 줬네 안 주네 그건 또 그 앞으로 나올 뉴스의 그 일부고 문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볼 건 아니고 동시에 F-21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가져가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F-16은 뭐 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Su-30은 이제 보유하고 있죠. 27하고 30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뭐 숫자는 그렇게 전력 하위급의 주전력이라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30대 이하니까 그거를 이제 라팔로 대체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래서 칸은 말 그대로 F-35를 도입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자기들이 뭐 충족을 시키려 해서 칸, 그다음에 이제 Su-27, 30대차는 라팔로 하고 F-16은 아직은 탈퇴 안 했으니까 KF-21로 거의 헐값에 가져올 수 있나 없나를 간을 보고 있는 거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색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우급인 이제 호크 200, 뭐 100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TOC, FA50급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등급별 소고기처럼 쇠고기처럼 등급별로 대체를 따로 이렇게 소유는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대체 소유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전투기 전력 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중간에 이제 미라지 2000은 이제 취소했죠. 중국이 카타르에서 하는 거는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전투기가 있다면 이제 F-15EX 이 버전은 미국이 뭔가 군사 원정식으로 이렇게 FMS 외상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근데 관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목적은 Su-27, 30 러시아 전투기를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프랭크 시리즈 갖고 있는 나라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거 버려라 대신 이거를 해서 그게 이제 전투기 세계에 오래된 그 관행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제나 서유럽제 사용하면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거, 정치 군사 외교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EX를 이제 제시를 이제 했던 거죠.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공군 속셈은 저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나 외상으로 장기 저리에 뭐 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유럽 파이터 배제하고 라팔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덥석 손을 잡은 건데 장기 저리 그런 측면에서 라팔이 들어간 거고 프랭크 시리즈 대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분류해 보면은 좀 목적이 다 다르다. 그리고 결국 2030년도 넘어가면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상황에서 파기를 안 하면은 KF-11 블록1이 단순 조립 상태로 인도네시아 뭐 공장에서 생산해서 배치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기업 관계, 수출 관계가 뭐 양국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 관리 지켜보는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등 방산 강국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유럽 등 방산 강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물론 이제 중립국이었던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 이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 소위 독일을 이제 추종하는 나라들 나토 안에서도 그 다음에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K 방산이 당장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독일을 추종하는 나라, 뭐 스페인이 있고 그리스도 있고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 뭐 일종의 뭐 벨기에, 벨지움 이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이태리도 원래 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방산 수출과 뭐 제작하는 거 면허 생산을 이제 독일을 또 추종하고 있고 서독 시절부터 스웨덴은 또 뭐 독자적인 게 있으면서도 뭐 슈퍼 그리펜이라든지 그리펜 뭐 시리즈를 어떤 기술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는 또 영국에서 레이더를 뭐 가져왔다든지 개발을 해서 영국한테 의뢰를 해서 옛날에 셀렉스사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얽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전통적으로 뭐 문화 습관 여러 가지가 대화도 되고 돈의 문제도 잘 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게 서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반면에 이제 동유럽은 지금도 관광들을 가보시면은 아니면 업무 출장 가보시면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독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스위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옛날 성일 중세 시대 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관광 그 상품들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중간에 2차 대전 때 뭐 주축국의 일원이 된 나라도 있다가 다시 또 바르샤바 조약국이 됐다가 복잡하잖아요. 또 동유럽이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어디에 자리 잡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토엔 들어왔지.
들어와 있지만은 또 전통적인 게 좀 달라요, 역사가, 기조가. 그래서 뭐 지금의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K방사 선택을 한 거고, 루마니아는 뭐 60년대, 70년대 그 바르샤바 조약국이면서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항공산업을 또 손잡은 게 있고, 뭐 조금 묘한 게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 옛날 냉전 시절 때. 그래서 루마니아가 덥석 지금 K방사는 잡지는 않는데, 또 폴란드가 대신 이제 대리 역할을 하니까 전차부터 해서 유럽 버전, 동유럽 버전 만들 테니까 자기 폴란드 버전을 만들 테니까 뭐 좀 가져와라. 그게 대리 판매가 되는 거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리아는 좀 조용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용하고, 헝가리가 이제 친러 정부로 인해서 양다리 걸치는 면이 없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봤을 때는 결국 폴란드가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연동되게 루마니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쪽에 언론이나 유튜브 아니면 이런 블로그에서 일비하는 뭐 단편적인 뉴스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또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돼버리니까, 증명이 되니까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뭐 루마니아까지는 뭐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신 뉴스는 그리스가,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리스 육군의 전차 대체가 폴란드가 좀 신경 영업을 하면은 대체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도 뭐 전차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튀르키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전망했는데 가장 최신 뉴스는 잠수함을 이제 한국산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소형 전수 차량이라든지. 근데 뭐 그런 돈이 뭐 전수 차량은 얼마 안 되고 잠수함이 좀 돈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이제 뭐 좀 비집고 들어간다든지 영업을 이제 한 게 있을 거예요. 폴란드 가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문에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했던 게 있고, 그 소식들이 또 방산 업체 간에 전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잠수함 전력에서는 또 우리한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독일의 이제 하데베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왜냐면 그리스와 독일은 또 무기체계 서로 뭐 판매 사고 하는 게 2차 대전 이후로 또 끈끈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유럽에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국가 등 유럽에 방산 시장이라는 게 장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2022년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폴란드와 손을 확 잡은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영업을 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수요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나라 말 그대로 사이즈나 국방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것도. 그래서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들, 우수 고객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손에 들어온 그 나라들을 더 면밀하게 여러 조건을 더 맞춰서 계속 2030년대 초반까지는 가서 그 다음 제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후속 개발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무기 맞지 않습니까? K방산에. 그러니까 지금 것이, 현재 것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후속으로, 뭐 양 자체는 그때 가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후속 무기들은 그 수량이 줄니까, 개량용들이나 신제품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미 장벽은 어느 정도 눈에 안 보이지만 형성은 됐다. 그래서 K방산 확대 해석은, 유럽에서 확대 해석은 좀 금물이다. 물론 이제 현지 공장은 뭐 합작 공장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말씀드린 그 방산 그 강국도 5개에서 6개 나라가 아주 깐깐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깐깐하고 독일도 더하고, 기껏해야 좀 우리 입장을 조금 뭐 협상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뭐 영국 중심의 무기체계 공장을 세운다 한들, 그게 지금의 폴란드에서 수주받은 거에 양만큼에 또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장벽은 설치가 되고 있고, 제한적인 진출은 뭐 그 정도다. 제한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스텔스 저피탄 무인편대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소위 제트화된 제트 엔진을,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스텔스 디자인을 하고 비행을 시킨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이게 뭐 유무유복함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는 아니면 그 CCA라고 데리고 다니는 전투기, 무인여기 개념은 오래됐고, 이게 이미 미국이 대테러 전쟁 수행할 때,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2002년도에 미국의 보잉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 상당히 어떤 당장 이게 실천화될 것처럼 이 무인 제트기가, 물론 그 당시에 CCA라고 이제 되지는 않았는데, 토대는 그때 이미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실전 배치, 양산을 해서 도입을 해서 전투 무기로서 전투기 개념에 아직 안 됐어요. 2002년도 시작은 발제가 돼서 그때 꽤 저희가 월간지를 다루면서 접하는 정보들, 소위 이제 제공되는 자료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CD에 담겨진 그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 그래서 월간지 많이 다뤘는데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뭐 24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거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많은 개념을 계속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최초 실전 배치가 일본 주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잉사제 스팅레이, 이게 24년 전에 있던 개념이 이제서 양산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올해 2025년도에 일본 요코스카 주둔하는 항공마, 그다음에 이와쿠니 그 함재기 부대 거기다 배치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은 얼마든지 세미나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래픽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인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뭐 세미나를 열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동돼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박사님들, 교수님들. 근데 뭐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완전 실전 배치로 들어가서 어떤 실전 사례도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폭들은 뭐 다 요만 작은 거고, 그다음에 콥터 개념이고 좀 딱 다른 거고, 이게 어떤 추진 방식이 이게 이제 제토화된 게 실전 사례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쟁이 이제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면 투입을 해보겠죠. 미국도 투입을 해보고, 뭐 중국도 몇 가지 있으니까, 유럽도 있어요. 20년 전부터 개발했던 것도. 근데 그게 실전 배치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콥터 중심이 아니면 자폭 드론, 물론 이제 뭐 RC 비행기처럼 이제 장거리 이렇게 비행을 엥 날아가서 폭격도 했죠. 자폭하니까. 근데 그 근본 개념은 뭐 2차 대전 때도 있었던 거고. 그거는 별도로 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전 사례가 등장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CCA로 바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시간도 2030년대 빨라야 30대 초반이고, 근데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이제 소홀히 했다가 부랴부랴 지금 서둘러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엔진 기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 예산, 개발 예산도 투입되고 업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면 기존에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차기군단 2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시간 많이 줬는데 2004년 5년부터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중고도 무인기 MUAV 딱 일식 한 세트 공군에 납품하겠다고 이제 뭐 공장 뭐 차려서 뭐 대량 생산도 아니고, 뭐 튀르키예는 그런 종류가 많은데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 가동 배치가 되고 생산 배치가 되고 가동되고 실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딱 그 상태까지 가려면은 이것도 역시 엔진 개발 같은 개념을 보면 아주 짧게 잡으면 10년, 2035년 또 되지 않을까. 실전 부대 뭐 생긴다든지, 지금 당장 현재는 개발, 엔진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도 손을 댔다. CCA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 또 무기 체계 바뀌는데 적응이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이제 의미를 이제 갖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합니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걸로 다 전쟁 끝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그래서 뭐 하루 이렇게 해서 뭐 썸네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시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검증, 확증할 게 되게 많고, 돈도 꾸준히 국방 예산에서 아니면 업체 일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아니면 산적을 했는지 이거 다 투입 연동이 돼서 2032년부터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거 좀 실용화 생산할 수 있다. 뭐 2032년부터 기점이니까 30년 되면 뭐 초도 배치를 했다는지 급하게 뭐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KF-11이 같이 연동 비행하는 거는 아마 이번에 아덱스 때 성남 상공에서 KF-11 이제 비행되잖아요. 지나가면은 복작이라든지 뭐 단적이 옆에 그냥 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실제 컨트롤에서 어디 가서 박어라 뭐 전투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별도로 비행하는 거. 이러면 이제 벌써 개발이 끝났어? 이제 양산할 수 있겠네? 그런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아주 체계 개발, 탐색 개발 다음에 체계 개발 가기 위해서 비행을 하고 지나가면 이제 언론에서는 뻥 튀게 해가지고 당장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 무기체계 개발 중심으로 보면은 용어들을 보세요. 방서청에서 이번에는 뭐 탐색 개발이 끝났습니다. 무슨 개발 뭐 영어도 쓰면서 좀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단계별로 엄청 많잖아요. 로드맵에 보면은 그거에 아마 시작일 것이다. 근데 상징적으로 돈 좀 주세요. 이거 실전부대 배치 빨리 하려면 돈 좀 주세요.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련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예산 집중해야 되겠네. 다른 사업은 죽이고 기존의 무기체계는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좀 뭐 저급한 용어로 해서 쇼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앞으로 많이 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이 하는 거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 앞으로 더 봐야 되는 로드맵을 하나씩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KF-21 전투에 관심 이제 두신 분들이 좀 살펴보시겠죠. 지금과 달리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랄한 댓글들이 달릴 수 있고, 지금은 좀 그렇게 보여주면 방사청 중심 공군이나 이런데 카이, 대한항공 보여주면 그 바로 뭐 실전 투입하는 휴전선에서 뭐 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 미국도 그런 무인 그 항공기 체계가 이미 뭐 6.25 전쟁 때부터 한반도에서 실전 사례가 있어요. 그 퇴역한 프로펠러 전투기 F6 헬캣 전투기를 자폭 무인기로 써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로 들어오기까지 벌써 7, 80년이 걸렸잖아요. 무인 정찰기, 뭐 파일럿 날아서 발사하고 암살 무인기로 된 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소형화된 IC 같은 개념의 콥타 가서 자폭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전에 이제 그런 기본 체계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화시킨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는 그런 면에서 역사별로 보시면은 아주 막 100% 새로운 무기 체계도 아니고 CCA나 이런 로우카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인편대기 엄밀히 따지면 베트남전에서 RPV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중국의 하이난도라든지 지금 원자력 잠수함 부대가 있는데 북베트남 영공 들어가서 정찰하는 거. 그 제트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 C-130 수송기에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서 이렇게 투발하는, 들어가서 돌다가 아니면 격추되거나 고장나 떨어지거나 그런 아주 비슷비슷한 사례는 이미 60년대도 있었고 그게 중간에 이스라엘이 80년대에 이제 백화개혁 그런 실전사례 개발을 해서 70년대부터 개발해서 이어받아서 원래 또 원조는 또 미국인데 그걸 또 크게 발전시키는 또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 한국이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는 데서 의미를 두어야죠. 제대로 된 무기체계 일원으로서 등장하는 거는 2030년대 초중반 그쯤에 이제 초도 제품들이 이제 본격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시간상으로 빨리 보고 있는 거죠. 워낙 이런 급하게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서방 측이나 중국처럼 빨리 갖기를 원하는 게 염원이 많기 때문에 압박을 이제 받죠. 개발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덱스 때 같이 이렇게 비행하면서 지나가는 보고 이제 과장된 기술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앞에 보이고 있어요. 한국형 무인편대기 개발은 기존 드론과 어떤 점이 다르나요? 기존에는 우리가 무인 정찰기에 뭐 사단급, 군단급이죠. 군단급 무인에 동시에 개발해서 배치한 거는 뭐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군단급 1형, 송골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카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서 배치해서 개량도 했지만은 사단급 그건 대한항공에서 만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그 무인 정찰기라고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대대급이 있었고 그래서 좀 커가지고 이렇게 날려야 되는 이제 그게 아프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사용을 해본 거죠. 단순 정찰이죠. 포대 이제 관측도 용도 있고 1차적인 용도로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배치했는데 제품들이 사실 좀 엄밀히 말해서 튀르키예나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좋다, 아주 우수하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대대급, 사단급, 그다음에 군단급 1형. 2형은 실패했으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공군에서 발주했던 개발해서 받기로 했던 중고도도 사실 실패한 거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엄밀하고 높은 작전 요구도에 의해서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 1단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프로펠러 방식의 좀 속도 느린 무인기 시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단락한 거예요. 사실 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제트 무인기로 넘어가는데 디자인은 이제 앞으로 스텔스 시대니까 전투기도 그냥 스텔스 제트화를 시키자. 그리고 이제 편대 비행 CCA 같이 동반 전투기 가서 AI로 통해서 나중에 인식을 시켜서 이제 자폭을 수정한다든지 뭐 유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 시대로 빨리 진입하자. 어차피 지나간 거는 변경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엔진 포함해서 그 스텔스 제트화 시킨 제트 엔진 장착과 스텔스화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어요. 근데 이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 종류가 안에서 나눠지니까 그리고 이제 AI 자체가 어느 정도 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 숙제는 이제 여러 종류 복잡하게 남아있죠. 근데 어쨌든 도전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실전 배치, 육군이든 공군에서 하려면은 아마 2035년 이것도 엔진 개발, 우리 일반 전투기 KF-12 뭐 이후에 뭐 KF-22, 뭐 블록 3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발제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35년도 지나야만 뭐 어디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거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두고서 잘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수출 시장도 잘 나가서 우리 KF-12와 같이 뭐 비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기반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좀 과장되게 보도하지 말라. 유튜브에서 아니면 일반 보도에서 너무 저기 크게 얘기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이게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가능성을 뭐 이상하게 부정적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조용히 응원을 하자. 그리고 발표하는 대로 잘 지켜보자. 왜냐면 방사청이 저희들 성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ADD로부터 이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중간중간 발표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응원하고 박수 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건 또 새로운 시작이다. 무인 분야는. 아무튼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돈은 좀 잘 주어져야 돼요. 대신 시간과 여유 있는 시간과 돈, 예산 이거를 좀 빠짐없이 잘 지원을 하면은 완성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KF-12의 어떤 유무인 복합 체제가 결국 2030년도 전후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